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난쌤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추천 도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 철학 섹슈얼리티의 말을 건네다 라는 책입니다. 인문학 도서인데요. 처음에 저는 이런 책이 있는지 솔직하게 잘 모르고 있었다가 저희 성교육 강사님들 스터디 모임에서 선정 도서로 알게 된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지 감도 안 왔었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철학과 성을 굉장히 쉽게 풀어낸 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강사님들의 인생책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던 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 내용이 어떻게 그런 인생책이라는 극찬을 받을 정도였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철학 섹슈얼리티의 말을 건네다. 김재기 지음 향연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차례를 한번 보시면요. 제1부 인문, 제2부 역사, 제3부 토픽들, 그리고 에필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성,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 나 자신을 비롯해서 소위 대학생이라는 우리들은 성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사실 시시껄렁한 음담패설 말고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본 적도 없지 않는가?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이 대화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지성인으로서 교양을 쌓아야 한다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삶의 일부인 성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자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 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진지하게 공부해보려 해도 그럴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책방에서 떳떳하게 책장도 못 넘기니 답답할 노릇이지만 오히려 그런 태도가 더 자연스러우며 성에 대해 책을 보는 사람이 뭔가 이상한 거라고 여겼던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을 읽어보고요. 이 책이 어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언제 나왔나 하고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처음으로 나왔더라고요. 지금 2021년이죠. 똑같아요. 그쵸? 제2장 철학의 눈으로 바라본 성. 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접근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첫 번째로 역사적 접근법이다. 역사적 접근의 진정한 의의는 현재의 성관념 및 제도들의 기원과 변천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가운데 성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라는 물음을 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이론적 과학적 접근법이다. 나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성이라는 대상을 건축물에 비유해보곤 하는데 그 토대가 생물학적 측면이라면 기둥들은 인류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측면들을 가리키고 지붕은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방법은 실천적 문제 중심의 접근법이다. 굳이 언론 매체에 자주 오르내리는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대사회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속문제들이 상존한다. 단지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만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성에 관한 담론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논의는 전통적인 도덕 타령을 되풀이하거나 기껏해야 신빙성이 부족한 경험적 자료들을 흥미 위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성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아마 이 세 가지가 이 책의 전부를 좀 압축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철학적으로 성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니까요. 제3장 섹슈얼리티와 성담론. 예를 들면 성이란 신비스러운 것이다 와 같은 주장이 전형적인 성담론이다. 과거에 무지했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또 실제 섹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육체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등등에 대한 현대인들의 지식은 가히 놀랄 만큼 증가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런 문제에 관한 어떤 종류의 신비가 남아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가 아닌가.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의 신비에 관한 담론들은 갖가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재생산되면서 인간의 성을 일정한 방식으로 축조하고 우리의 성에 대한 이해를 규제한다. 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이처럼 담론화된 성 또는 성 담론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있다면 이제 그것은 단순히 무엇이 진리인가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진리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는 왜 그것이 진리라고 여겨지는가 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성이 신비롭다. 신비로운 것은 성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의구심을 품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신비롭기 때문에 무서울 수도 있겠다.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만큼 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담론들, 왜 그것들이 진리인가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의구심을 한 번쯤 품어보는 거, 비판적인 태도도 꼭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4장 신비의 기원, 진화의 수수께끼. 저 구역질 나는 인간들은 한 달 중 아무 때고 섹스를 하더군. 바바라는 말이지 자기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말이야. 생리 직후 같은 때에도 남편을 슬그머니 꼬이더라고. 조는 어떻고 허구한 날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어요. 자기가 용을 쓰는 게 애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헛짓거리를 하는 건지 전혀 관심 밖이야. 그런데 진짜 황당한 얘기 해줄까? 저 부부는 말이지 심지어 마누라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도 줄곧 그 짓을 하더군. 더 끔찍한 얘기도 있어. 저번에는 존의 부모가 놀러 왔는데 세상에 그 노인네들조차 섹스를 하지 뭔가. 존의 어머니는 그 폐경인가 뭔가 하는 걸 겪은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다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게 명명백백한데 계속 섹스를 하려고 든다니까? 대체 뭐 하는 것들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바로 이거야. 바바라와 존도 그렇고 존의 부모도 그렇고 다들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모르게 섹스를 하지 뭔가? 마치 무슨 죄라도 짓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 같으면 자존감을 지닌 개라면 누구든 떳떳하게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관계를 가질 텐데 말이야. 강아지들의 시선에서 인간의 섹스를 바라본 거거든요? 저 이거 진짜 엄청 웃으면서 봤어요. 저희가 보통 조금 성을 밝힌다? 라는 표현을 할 때 발정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강아지들 비유를 좀 많이 하잖아요. 암캐나 숙캐. 근데 엄청난 오해였더라고요. 강아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인간이 훨씬 발정이 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웃으면서 봤던 부분이었습니다. 성과 관련해서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지만 다행히도 인간은 성과 무관한 영역, 아니 오히려 성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영역을 지니고 있기에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야말로 인간의 성을 이해하기 위해 버려야 할 첫 번째 오해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동물을 생물학적, 생리학적으로 무조건 동일시하거나 정반대로 도덕 따위를 끌어들여 인간을 동물의 왕국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전에 먼저 생물학적, 생리학적 차원에서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다른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난잡하고 무분별하게 섹스를 즐기는 것을 동물적이라고 비난하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얼마나 부당한지, 또 인간의 부자연스러운 섹스에 대한 개들의 비난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생식을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성이 굉장히 진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특이한 존재가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성을 굉장히 억압하고 부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인 것 같아요. 제5장 신화의 탄생.
남근 중심주의는 단순한 남근 숭배가 아니다. 남근 중심주의는 원시 인류의 혼란스럽고 모순에 가득 찬 성관념과 세계관을 쓸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채워넣었다. 남근 숭배 속에는 남근에 대한 원시적 공포, 즉 신성함 앞에서 전율하고 때로는 황홀해하는 정서가 없다. 공포가 있다면 거세의 공포가 있을 뿐이고 오히려 파시즘을 연상시키는 전일적인 지배와 복종의 체계,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된 남성 쇼비니즘만이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앞에서 성은 신비롭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렵다, 무섭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성이 신비롭다라는 의미가 처음에 나타나게 된 건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비롭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부장제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겨난 남근 숭배 이런 모습 속에는 성을 신비롭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신성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이 거세될까봐 두려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이런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숭배하고 신성시했으면서도 오히려 그게 두려워서 힘으로 굉장히 통제했던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제6장 요지경의 파노라마, 성의 역사. 현대사회의 간통 문제는 금전거래처럼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부르주아적 결혼제도와 그를 뒷받침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도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 자본의 끝없는 이윤 추구 때문에 늘 무한 경쟁에 내몰리며 과도한 노동과 정신적 소모, 스트레스 등에 짓눌리고 있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건전하고 일상적인 성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지쳐버린 그들의 일상 속으로 또 다른 자본의 욕구를 채워주는 산업, 성매매와 음란물을 포함하여 변태적이고 극단적인 자극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성산업이 파고드는 것이다. 사실 생활고에 지친 노동자 계급의 경우에는 남녀 사이의 강력한 정신적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성애를 만들어내고 실천하기가 어렵다. 결국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찰나적인 쾌락과 육체적 욕망의 충족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만들어지며 이는 다시 사회 전반의 성적 타락, 야수와 성폭력 등등의 문제를 낳는다. 또 근래에는 포르노, 마약 등과 함께 변태적 성욕과 성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문명화된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와 변화없는 일상이 거꾸로 성범죄와 포르노 산업을 확산시키는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저는 간통에 대해서 좋게 보이진 않죠, 당연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간통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그럼에도 이런 부분은 저에게는 이런 간통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읽었다고 해서 뭐 그 부분, 그러니까 간통을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간통을 이런 시선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7장 위험한 연구, 성과학의 역사.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라는 책에서 권력이라는 개념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의 권력을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는 상품처럼 보는 경제적 이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경제적 이론으로서 권력을 경제와는 무관한 억압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미셸 푸코는 기존의 두 입장과는 달리 권력을 힘을 향한 의지가 서로 충돌하는 일종의 싸움으로 파악했습니다. 여성들로 하여금 다이어트와 같은 가혹한 신체 통제를 통해 권력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그러한 억압의 이면에서 아름답고 섹시한 몸을 당당하게 추구하는 새로운 욕망의 주체를 생산해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권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우리의 언어, 신체, 행동이 예속되고 또 주체 또한 그것에 따라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하며 다양한 담론들 안에서 진리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역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선택이라는 걸 할 때요. 이 선택은 자율적 선택과 타율적 선택으로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내가 했던 선택이 정말로 내가 생각해서 한 선택인지 누군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끔 이제 자신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매우 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예 안 먹는다든지 혹은 굉장히 짧은 주기로 굉장히 많은 성형을 하거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성형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뉴스나 이런 SNS에 떴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냅둬 쟤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듯이 다이어트하고 죽을 위험을 넘겨가면서 성형을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의지가 100%일까요? 과연 자율적 선택을 한 게 맞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제8장 남자와 여자. 성, 여성성, 남성성은 서로 다른 사회들이 서로 다르게 형상화하고 만들어낸 사회적 가설들이다. 그러한 담론적 해석들은 세계의 상징 질서에 대한 분석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데 이런 욕구와 그것을 만족시키는 방식은 그들이 처한 사회 상황에 따라 변한다. 남자,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로 길러지는 거지 애초에 태어난 것 그 자체로만 남자, 여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진짜 사나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 진짜를 강조를 한다라는 건 가짜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여자라는 말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굉장히 끊임없이 진짜 남자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중이구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가부장제 속에서 여자들만이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거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다르며 우리는 누구나 그 차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현상적 차이가 곧 영원 불변한 본질적 차이라고 단정해버리는 태도이다. 이게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9장 타자들의 성, 동화와 배제의 변증법. 저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슬로건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성 정체성이라는 차이를 떠나서 모두 인간이고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존재로서 보편적인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는 알고 보면 내 관점에 당신이 동화되어야 한다는 폭력으로서의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더 급진적인 것은 우리 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에 눈을 떠야만 둘 사이에 진정한 소통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팀이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게 전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하나라는 생각의 폭력성을 좀 엿볼 수 있었고요. 우리 사회는 성 전환자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동성애자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전자는 남녀의 구분이라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틀 자체는 깨지는 않지만 후자는 성적 사랑은 남녀 사이에 하는 것이라는 틀을 깨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성애자는 단순히 이질적인 존재나 적대자, 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무시되어야 하는 회귀한 한자, 그나마 상품 가치조차 없는 못난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하리수님과 홍석천님을 이제 좀 예시로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잖아요, 두 분 다. 뭐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다 괜찮아 라고 말은 하지만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상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10장 섹시한 몸. 몸과 마음의 전통적 이분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정당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큰 장애가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육체를 기반으로 하는 성을 올바르게 성찰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쳐왔다. 우리는 육체 없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육체 없는 성도, 육체 없는 사랑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육체와 육체의 욕망을 추접하고 음탕하며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 지배되는 어떤 것, 따라서 통제하고 억압해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만 보는 한 인간의 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성찰 또한 유언하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 시선도 접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선은 누군가의 시선을 뜻하고 그 시선의 주체는 육체를 가진 또 다른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육체와 또 다른 육체의 만남이 우리 몸의 성적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육체 없는 사랑도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봅니다. 플라토닉 사랑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성에 대해서 이런 좀 본능적인 욕구들을 얘기했었을 때 너는 나 그러려고 만나니?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또 만나는 게 또 사랑하니까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다른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1장 사랑이라는 모호한 기호. 우리는 누구나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사랑의 열정을 꿈꾼다. 만나서 차 마시고 얘기나 나누는 그런 시시하고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격렬하고 자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열정 말이다. 그런 열정은 때때로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파멸시키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위험을 몹시 두려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평생 그런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하고 꿈꾸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열망 뒤에 우리는 그와 동시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실적 관계를 갈망하기도 한다. 우습게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취하는 순간 늘 그 모순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 이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안정적인 게 좋으면서도 열정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사랑, 성의 특징이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12장 무의식이라는 괴물. 어떤 관념이 의식되기 전에 존재했던 상태를 일컬어 우리는 억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억압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힘을 정신분석 작업 중에 나타나는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두 종류의 무의식, 즉 잠재되어 있으나 의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억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의식할 수 없거나 순조롭게 의식할 수 없는 것 등 두 종류의 무의식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꿈을 이런 무의식 속에서 일상생활의 저항, 억압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성적인 것과 연결지어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 분석학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재미있게 풀어낼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는 꿈을 거의 매일 꾸거든요. 근데 그 꿈이 평화로웠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누굴 죽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저를 죽이고 항상 도망가거나 쫓겨요, 계속. 근데 그 꿈에서 죽어도 다시 그 꿈으로 돌아가요. 이런 꿈들을 굉장히 자주 꾸거든요. 그래서 혹시 꿈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제가 왜 이런 꿈을 꾸는지 해석이 가능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13장 욕망과 금기의 변증법. 어쩌면 미리 정해진 욕망을 통제하는 게 금기가 아니라
거꾸로 사회적 도덕적 금기에 의해 욕망이 적극적으로 구성되고 생산되는지도 모른다. 규율, 금기야말로 동물과 인간을 구별해주는 문명의 상징이며 폭력과 무질서에 반대하는 이성의 산물이지만 거꾸로 이 규율을 의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폭력만이 가장 높고 강렬한 욕망을 충족시켜준다고 주장한다. 금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의 본질이지만 때로는 그 금기에 저항하는 것이 삶의 역동적 에너지이며 인간의 성의 참모습도 이러한 변증법적 모순과 무관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사람이 동물보다 성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특이점을 가질 수 있었지만 반해 성을 억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규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데 또 그 규율과 금기를 저항하고자 하는 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순인 것 같아요. 제14장 지배와 이데올로기. 지배와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의 사회적 구성 5가지. 첫째는 친족 및 가족 제도. 근친상간 금지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전혀 다르다. 호주제 폐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친족 및 가족 제도는 경제적 요인, 가족법, 결혼 및 이혼에 대한 규제, 사회복지와 조세정책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국가 개입에 의해 부단히 재구성되며 이것들 모두가 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조직들이다. 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계급 구조의 출현 또한 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 토대가 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 전제와 한계만을 제공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셋째로는 사회적 규제들이 있다. 사회나 문화에 따라 성생활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실제로 아주 다양한데 그 자체가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 성에 대한 규제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규제로부터 점차 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 및 복지 등에 의한 세속적 규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자위는 건강에 해로우며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을 방해한다라는 이유로 자위를 금지시킨다. 그러나 20세기가 되면 다시 건강을 들먹이는 의학적 담론이 사라지고 그 대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위에 몰두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식의 새로운 이유가 제시된다. 결국 자위를 금지하고 성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대 변화와 과학적 지식의 발전에 따라 담론의 형식만이 바뀌었던 셈이다. 넷째로는 직접적인 정치적 법적 규제들도 중요하다. 낙태나 동성동본 결혼, 간통죄 폐지 등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성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실천이다. 사실 지배와 통제가 있는 곳에는 늘 저항도 있게 마련이므로 기존의 성관념에 맞서는 저항 문화와 저항 이데올로기 또한 성의 사회적 구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려사항인 것이다. 성의 사회적 구성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성을 위하여. 새로운 성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우선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 즉 성을 신비하고 성스러운 것과 더럽고 범죄적인 것으로 나누는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로 모든 윤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상대적임을 인정해야 하며 성을 윤리적 차원에서만 보는 편협한 시각도 지양해야 한다. 셋째로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 그 행위의 관습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 법적 측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구체적인 규범의 목록들은 개인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인간 해방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위와 같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책 한 권을 쭉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요. 새로운 성을 위한 부분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첫 섹스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무지하고 미숙한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
우리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순적인 모습들은 다 존재하거든요. 이런 나의 모순, 이중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좀 깨지고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안녕.